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기자입니다. 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약 2달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유지하고 있죠. 집안 생활을 다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일부 기업은 이제 재택근무에 돌입을 했었고, 예. 재택근무를 지금은 좀 대부분 다 마친 것 같아요. 기자님 힘드셨나 봐요, 보니까. 저요? 재택근무에 이렇게 딱 잠깐 발음 나왔어요, 보니까. 돌입인데, 돌아. 예. 네, 뭐, 그렇습니다. 좀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재택근무가. 아이들은 또 온라인 계약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 예. 아마 최근에 이 2달 기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인터넷 이용을 많이 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인터넷 이용을 했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시청 빈도도 좀 높아진 것 같고. 네. 예. 이러한 생활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생활 그리고 산업을 크게 변화하게 만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는 그리고 우리 산업은 어떻게 변할지, 우리 일상은 어떻게 변할지 이러한 변화될 모습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 아무래도 IT겠죠. 현재 모든 것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오리나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잠깐 이제 인용을 하면은 재난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소비 패러다임은 바뀐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2003년 사스 때는 중국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중국의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는 그러한 계기를 맞이했고요. 2011년 일본 대지진 때는 일본 내 지역 커뮤니티 인프라 기능을 편의점이 하기 시작하면서 편의점이 유통 채널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언택트 소비가 많이 확산되고 있죠. 온라인 소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는 대신 배달 앱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요새처럼 배달의 민족이 뜨거운 화두로 올라갔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그렇죠. 지금 배달의 민족이 이슈가 되는 건 약간 부정적인 이슈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식당에 안 가다 보니까 배달 앱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 집은 사실 배달 음식을 거의 시켜 먹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도 최근에 요기요 앱을 다운받았어요. 매일 집밥만 먹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제 식당에 가기에는 좀 약간 뭔가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음식을 어떻게 먹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배달 앱을 찾게 되는 거죠.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평소에는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 계속 집에 계시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배달 앱을 시키거나 그쵸. 아니면 온라인 쇼핑을 또 이제 많이 활용을 한다던가 사실 사람들의 소비 습관을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스타트업이 새로운 참신한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도 바로 사람들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 사용하던 습관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익히고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특정한 계기가 있으면 습관을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쇼핑도 비슷하죠. 지금은 온라인 쇼핑이 오히려 이제 오프라인 쇼핑보다 더 편한 시대기는 해요. 밖에 나가지 않고도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온라인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배송도 하루나 이틀이면 바로 오죠. 그래서 새벽에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가끔 출근할 때 문을 못 열 때가 있어요. 이게 이미 이제 물건들이 쌓여 쌓여 있어서. 통 열고 막 열다가 막 놀리기도 하고. 그쵸. 이제 이렇게 이제 온라인 쇼핑이 편한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프라인 쇼핑을 즐기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이렇게 오프라인 쇼핑을 계속 즐기는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뭐 눈으로 확인하고 사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게 좀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을 처음 하려고 하면은 카드 결제라던가 이런 걸 다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좀 있어서 그렇죠. 안 하는 경우도 저 있죠. 온라인 쇼핑으로 톡톡톡 눌러서 딱 받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오랜만에 마트 가서 뭐 사려고 하니까 그전에는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던 줄 서는 거 있잖아요. 계산하기 위해서 길게 줄 서는 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람의 습관이 이렇게 바뀌나 봐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반강제적으로 온라인 쇼핑을 다들 하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을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반강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은 편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진입 장벽이 바로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 바뀔 걸로 또 전망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실제로 50대 이상은 그동안은 온라인 구매가 활발하지 않았는데 2월부터 3월 초 한 달간 50대 이상의 온라인 구매 증가율은 생필품, 생활용품, 식품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말 사야 하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이제 사게 된 거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매출은 감소를 했는데 온라인 쇼핑은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이분들이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사실 젊은 사람들은 이거 하다가 많이 바꾸잖아요, 또. 네. 근데 한번 이게 이제 좀 50대 이상 중장년층 분들 한번 마음에 들고 쓰게 되면 꾸준하게 계속 쓰는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유튜브도 그런 거 같고 보면은 뭔가 하나의 그 진입 장벽만 하나 넘고 그에다 익숙해지면은 정말 그 안전빵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충성도가 높다고 맞아요. 하죠. 네. 예. 굉장히 그게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온라인 쇼핑을 한번 경험을 하고 편한 걸 알게 되는 게 정말 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쇼핑 외에 또 다른 온라인 활동을 볼게요. 대학교에서 온라인 개강을 하고 또 회사에서는 화상회의가 많이 늘어났어요.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온라인 계약을 시작을 했죠. 사실 이러한 활동들이 새로운 건 아니에요. 네, 이전에도 뭐 인터넷 강의는 그렇죠. 이미 많이 있고 인강이라고 하죠. 인강을 듣는 학생들도 기존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뭐 화상회의,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직원들과 같이 뭐 화상회의, 컨퍼런스 콜을 한다던가 이러한 기업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예전에는 이제 이게 선택의 문제였잖아요. 모두가 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강의나 온라인 회의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뭐 온라인으로 하면 효율이 별로 안 나지 않을까, 뭔가 답답함이 있다, 뭐 이러한 좀 생각들이 있었죠. 근데 또 이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강제적으로 이러한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여겨지면은 앞으로 온라인 강의와 온라인 회의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최근에는 기자 간담회나 뭐 토론회,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코로나 이후로 뭐 이제 온라인 강의, 화상 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세미나 뭐 이런 게 늘어나긴 하겠지만 오프라인 활동을 모두 대체하진 않겠죠. 그렇죠. 네. 근데 좀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기는 해요. 한번 이렇게 모든 걸 다 온라인화 했더니 크게 불편한 적도 없고 이게 뭔가 효율성을 따졌을 때 더 효율이 높다라고 여겨지면 기업에서는 그걸 바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게 이제 디지털화, 온라인화가 되면은 직원 수를 줄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큰 사무실이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뭐 각자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뭐 100명의 직원이라면 100명을 위한 사무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무실 공간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사무실 공실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이후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러한 문제들이 생각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러한 변화는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야 사실 이제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하게 바뀌게 되는 거겠죠.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인터넷 관련 산업, 인터넷 인프라 관련 산업이 주목받는 거는 아마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기업, 뭐 클라우드 기업, 온라인 콘텐츠 기업, 화상회의 솔루션 기업들이 있겠죠. 물 만난 고기죠. 이들은. 네, 이들 기업은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대학교에서 이제 온라인 개강을 하고 회사에서 화상회의가 늘어났죠.
또 이렇게 뭐 온라인 계약을 하다 보니까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밖이 아니라 집안에서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온라인 콘텐츠 소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실제로 넷플릭스랑 뭐 유튜브 사용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이 때문에 구글이랑 넷플릭스는 영상 화질을 한 단계 낮추는 작업도 이제 돌입을 했었어요. 이렇게 늘어난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등의 인프라 확대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인터넷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사실 그동안 큰 불편을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일부 대학교에서는 온라인 강의로 인해서 서버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기는 했었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한때 네트워크 트래픽 폭증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통신장비 업체 노키아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전 세계 네트워크 트래픽이 40에서 50% 수준으로 이제 폭증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는 안정화 단계는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서버 솔루션, 데이터 센터, 통신 장비, 통신 회사 등이 이제 유망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용량 트래픽을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는 5G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이 있어요. 말인즉슨 당분간 삼성전자는 돈을 계속 많이 벌 거다. 네. 그쵸. 삼성전자는 그쵸, 반도체도 있고, 그쵸. 네, 반도체가 네트워크 특히. 장비도 예. 있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5G도 이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5G가 근데 아직은 좀 이렇게 많이 체감을 하지는 못해서. 그 만약에 신종플루가 2009년에 있었고 네. 메르스가 2014년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2020년 한 2019년 말부터라고 치면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반복이 된다고 하면은 네. 2025년께 오면 또 다른 뭔가 팬데믹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그때 또 뭔가 트렌드 바뀔 때 그때는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VR이 또 이렇게 되지 그렇겠네요. 않을까. 예, 그런 또 생각 이제 해보네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렇죠. 또 다른 새로운 콘텐츠를 예. 보게 되겠죠. 그럼 VR을 이제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는 또 네트워크가 그렇죠. 필요하겠죠. 예, 엄청난 네트워크가 또 필요하겠죠. 네, 그럼 예. 5G가 또 수혜를 그때는 이제 6G가 6G가 나오겠죠. 나오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활동은 금융 분야에도 또 영향을 미쳤어요. 언택트 확산으로 인해서 현금 결제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간편 결제가 늘어나면서 결제도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 거죠. 결제도 디지털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디지털 화폐 CBDC 테스트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최근에 발표했어요. 네, CBDC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발음은 구리지만 예.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김 기자님이 맞아요. 한번 이제 다뤄주시기도 했었죠. 미래의 지급 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국은행은 밝혔어요. 오는 7월까지 CBDC 시스템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떤 기능을 제공할지 등을 설계하고 8월 중으로 기술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화폐란 쉽게 말해서 가상화폐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건데요. 비트코인처럼 뭐 변동성이 크거나 통제하는 주체가 없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가상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이 CBDC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연구를 계속 해오기는 했었는데요. 발행할 계획은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전보다 한 단계 나아간 모습이에요. CBDC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디지털로 관리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을 그냥 주면은 모르잖아요. 어디에 썼는지. 네. 게다가 또 이거를 또 적금에 넣는지 이자를 갚는지 알 수가 없는 건데 CBDC를 한다 그러면은 한국은행 예를 들면은 그 뭐 해서 은행에 주고 이거를 5개월, 6개월 안에 뭐 어디 쓸 수 있는 그런 자금 용출을 정해 놓으면은 그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소멸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그 쓰게 되고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이 어디에 썼는지 추적이 되는 거니까 네. 5년 뒤, 6년 뒤에 팬데믹이 왔을 때는 VR과 함께 CBDC가 또 활약을 하지 않을까. 네.
한국은행은 이제 CBDC에 대해서 뭐 여전히 존재하는 현금 수요, 경쟁적 지급 서비스 시장, 높은 금융 포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대내외 여건이 변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